출정하고자 하는 사람, 장병으로다가 그걸 위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자로 전쟁터로 떠나는 아버지, 그죠? 자신의 자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황은 뭐냐면 재산을 맡아준 교황이에요. 책임지고 관리하며 의무를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는 뭐다? 수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혜택을 받는 것 중에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족, 그렇죠?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는데 우리 수익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자 누구, 위탁자, 관리하는 자 누구, 수탁자, 그 혜택을 받는 자 누구는 수익자예요.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현입니다. 오늘 순부터는 순서가 이제 챕터 1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탁의 시대가 왔다. 첫 번째 순서 통제된 부의 승계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의 그 강의는, 오늘부터의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에서든지 신탁에 대한 내용을 아마 들어보셨던 못한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거를 교과서적인 그런 차원의 스텝을 밟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쫓아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신탁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나중에는 하시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지루한 부분들에 대한 건 없게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대한 수업 붙는 것은 재미있게 그렇게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신탁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침묵 속의 질문.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재산을 자녀들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사라진 후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부모님들 만나보게 되게 되면 이제 승계의 시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승계의 시점으로 왔어요. 승계 시점으로다가 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50년대, 60년대생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다 이런 얘기들 하죠. 신탁, 오랜 편견을 깨다. 신탁은 어렵고 복잡한 금융 용어나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라는 걸 먼저 밝혀두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대중적 도구인 거지 어느 한 계층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묵묵히 쌓아 올린 삶의 가치를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약속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정말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객분들하고 다음 자녀들한테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해줄까라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신탁만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없다라는 거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에 대한 기원을 좀 알아야 돼요. 신탁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기원으로 가서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된다. 첫 번째 뭐냐면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유럽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이 신탁의 기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교황에게 맡긴 아버지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 정했어요. 한번 보시죠. 십자군 전쟁 시대에 기별한 해결책이라고 했어요. 전쟁터로 떠나며 살아 돌아오지 못할 장담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안정장치를 찾았죠. 그렇죠. 교황에게 자신의 재산을 위탁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가족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교황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황은 뭐냐면 성실한 관리와 보호를 하겠다. 그렇지. 교황은 재산을 관리하며 남겨진 가족을 보살피겠다는 걸 약속을 한 거죠. 신탁의 탄생, 이것이 현대 신탁법의 역사적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대한 걸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이렇게 좀 해봤어요. 뭐냐 그러면 신탁의 구조, 마법의 삼각형이라고 우선 제가 정했는데 한번 봐봐요. 출정하고자 하는 사람, 장병으로다가 그걸 위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자로 전쟁터로 떠나는 아버지, 그죠? 자신의 자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황은 뭐냐면 재산을 맡아준 교황이에요. 책임지고 관리하며 의무를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는 뭐다? 수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혜택을 받는 것 중에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족, 그렇죠?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는데 우리 수익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자 누구, 위탁자, 관리하는 자 누구, 수탁자, 그 혜택을 받는 자 누구는 수익자예요.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앞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 사회에 우리는 과연 이처럼 강력한 통제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먼저 가보죠. 뭐냐 그러면 요즘에 통제되지 못한 사랑의 결과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김 사장의 뼈아픈 후회라고 해서 그걸 정해놨는데, 평생 모은 재산을 외아들에게 증여하며 결혼할 때나 사업할 때만 써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잘못된 투자에 1년 후에 아들은 동료의 권유로 상가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게, 기획부동산, 기획상가 이런 데 투자했다가 사실 재산을 날리게 된 형태가 되는 거죠. 투자가 실패하며 증여받은 돈은 순식간에 호응 날라갔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증여를 해줬는데 그 증여가 어떻게 되고요? 주변의 권유로다가 주변의 꼬임에 의해서 투자를 했다가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건넨 인생의 결실이 고통의 씨앗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준 것이 결국은 내가 잘못 준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부의 승계가 아이러니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무분별한 소비, 방황의 시작, 사회적 문제, 지금 것처럼 갑자기 생긴 큰 돈은 경제적 관념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방황의 시작에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부의 인생의 균형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정말 갑자기 부모들한테 돈을 받거나 갑자기 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마약과 나태해지는 형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 증여받은 돈이 마약이나 도박 등 잘못된 길에 미천이 되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신탁의 가치는 부를 승계하되 통제력을 부모가 유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쭉 가지고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신탁의 가치는 뭐다? 부의 애들한테 부를 넘겨줄 때 통제력을 누가? 부모가 유지하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는 거예요. 핵심 원리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거를 몇 가지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한번 봐봐요. 그 중에 뭐냐면 신탁의 핵심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통제된 부의 승계예요. 통제된 부의 승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제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용어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일반적인 증여는 있잖아요. 재산의 소유권은 즉시 이전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가 탁 넘어가는 순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 부모, 증여자의 통제력은 제로가 돼요. 이제부터 자녀들 마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신탁은 말이에요. 뭐냐면 소유권은 수탁사에 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재산의 사용 목적과 방법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누가 간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부모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자녀가 아까 일반적인 증여에서는 부모가 죽고 나면 끝이지만 이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다가 주되 그걸 누가 대주는 거야? 수탁사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녀가 열매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인 거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위탁자인 것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형태니까 굉장히 괜찮은 통제권을 주고 있는 거죠. 신탁은 무분별하게 흘러가는 사랑을 당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진정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통제된 부의 승계로 물려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증여안심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고위험 투자 자산을 제한해라. 죽인 주대. 오케이. 특정 목적 자금에 결혼 시 혹은 건강 문제 발생 시에만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급해라. 애한테 주기는 주도 어떻게 되겠어? 한꺼번에 확 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목이 마를 적에 물을 주듯이 어떻게 돼? 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력한 보호막에 자녀에게 재무가 발생해도 신탁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압력할 수 없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는 자녀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무분별한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모델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관리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에요. 단순한 대물림을 넘어선 교육 도구로 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돈을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재정적 독립과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자녀가 MBA 같은 거를 수료를 하게 되면 경력금을 그때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가 MBA를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또 하겠어요. 그죠? 또 자산관리 프로그램은 이수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가서 MBA의 경영학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게 되면 오케이 그때는 또 주겠다로 인센티브식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애한테도 교육으로다가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자녀의 인생을 위한 중요한 밑그림을 함께 그려주는 설계라고 볼 수도 있는 형태가 됩니다. 핵심 원리 세 번째, 가족 간의 평화예요. 갈등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돈 문제는 가족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형제들이 많고 또 집안에 재산이 많을수록 이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신탁계약서의 재산 분배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사후에 형제 자매 간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자산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단독으로 신탁으로다가 먼저 설정을 하게 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